2026년 1월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를 습격해 국가 수반을 생포했거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에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석유로 천국을 만들었다가 석유로 나락에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충격적인 몰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미 대륙 꼭대기 카리브해를 마주한 곳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나라는 수도가 카라카스고 스페인어를 쓰죠. 인구는 한때 3천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지금은 2,8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나라가 가진 엄청난 자산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사우디? 아닙니다. 이라크?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무려 3,30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땅속에 잠들어 있거든요. 중동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 1위는 남미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잘 살았겠죠? 네, 한때는요, 195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스타였어요.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됐고 교육 인프라도 탄탄했으며 수도에는 유럽 이민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를 넘었는데 이건 같은 시기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석유죠. 1920년대부터 베네수엘라는 대규모 석유 개발에 나섰고 1928년에는 이미 전 세계의 2위 석유 생산국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석유에서 나왔으니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로 정부는 전국에 도로망을 깔았고 학교와 병원을 대거 건설했으며 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은 낮은 세금을 내면서도 각종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진짜 대박은 1970년대에 터졌어요.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한 겁니다. 석유 파동이 뭐냐고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급격히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몇 배로 치솟은 사건이에요.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은 1973년 40억 달러에서 이듬해 100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배럴당 가격이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급등했거든요. 이 시기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누렸어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석유가 너무나도 잘 팔리니까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농업을 키우려면 토지를 개간하고 종자를 개발하고 유통망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석유만 팔면 그 돈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 끝이에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대신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외국 제품을 사다 쓰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결국 베네수엘라의 농업과 제조업은 점점 쇠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한 식당이 있는데 김치찌개가 엄청나게 잘 팔려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매출이 치솟으니까 사장은 신이 나죠. 그런데 김치찌개만 잘 나가니까 다른 메뉴는 신경도 안 씁니다. 된장찌개도 안 만들고 불고기도 안 하고 비빔밥도 없애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치 가격이 3배로 뛰거나 손님들 입맛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메뉴가 하나도 없으니 그 식당은 즉시 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이런 꼴이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96%가 석유였거든요. 정부 재정의 50%, GDP의 30%가 석유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른 산업을 키울 동기가 사라지고 결국엔 그 자원 하나에 국가 경제 전체가 종속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원 부국은 모두 이런 운명을 겪느냐? 전혀 아니에요. 노르웨이를 보세요. 북해 유전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오는데 노르웨이는 그 수익을 국부 펀드에 쌓아뒀어요. 현재 그 규모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동시에 수산업과 해운업, IT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했고요. 그래서 유가 변동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복지 확대에 쏟아부었고 산업 다각화나 미래 대비 저축에는 소홀했어요. 그런데 유가가 높을 땐 이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국민들한테 혜택을 팍팍 주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치솟았죠. 2000년대 초 집권한 우고 차베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던 호황기였거든요. 정부 금고에 돈이 넘쳐나니까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시행했고 식료품 가격도 대폭 낮춰줬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고 학비 부담 없고 생필품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었죠. 실제로 빈곤율이 50%에서 30% 아래로 급락했어요. 하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복지 지출이 지나치게 컸고 그 재원이 전부 석유 판매 수입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차베스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외국 석유 기업들을 강제로 몰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들도 대거 빠져나간 거예요. 국유화라는 게 뭐냐면 민간이나 외국 기업이 운영하던 산업을 정부가 강제로 접수하는 겁니다.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의 자산을 강제로 넘겨받았어요. 미국이 좋게 볼 리 없었죠. 국유화 이후 석유공사 요직에는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이 앉았습니다. 석유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인데 정권 실세들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어요. 설비 관리도 엉망이 됐고 신기술 도입도 중단됐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석유 시설들이 서서히 낡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유가가 높을 땐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2014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한 거예요. 배럴당 100달러 넘던 게 3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엔 추출할 수 없었던 안반층 깊숙한 곳의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거든요. 미국이 석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공급이 폭증했고 가격이 추락한 겁니다. 베네수엘라한테는 치명타였어요.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데 그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으니 국가 재정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달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만 받게 됐는데 지출은 여전히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을 내거나 생활 수준을 확 낮춰야죠.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 지경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엄청나게 불어난 복지 지출이었어요.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공짜로 주던 걸 갑자기 유료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정권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서 복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화폐를 찍어낸 거예요.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라고 쳐보세요. 정부가 화폐를 2배로 찍어내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죠. 그럼 가게 주인은 라면 값을 2,000원으로 올립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상품 수량은 그대로니까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댔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4년 62%였던 물가 상승률이 2015년 275%로 뛰었고 2016년엔 700%,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6만 %를 넘어섰습니다. 6만 %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연초에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었다면 연말에는 그 라면이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물건값만 600배로 뛴 거예요. 월급으로 라면 한 봉지조차 못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현상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보통 전쟁 중인 나라에서나 발생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전쟁도 없이 이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지폐를 저울에 올려서 무게로 계산했거든요. 한 장씩 세는 것보다 무게로 재는 게 빠르니까요.
물건 하나 사려면 지폐가 몇백 장 필요했으니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화폐로 가방이나 공예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실제 돈으로 쓰는 것보다 그게 더 가치 있었거든요. 그럼 정부는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했죠. 2018년에 화폐 단위에서 0을 5개 없애버렸어요. 베네수엘라 화폐 이름이 볼리바르인데 10만 볼리바르를 인 볼리바르로 재조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만 원을 1원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됐을까요? 전혀 아니죠. 숫자만 바뀌었을 뿐 경제 구조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제재가 뭐냐면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처음엔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권 탄압, 즉 시위대 강경 진압이나 야당 인사 구금 같은 걸 문제 삼아 제재를 가했는데 2019년부터는 아예 석유 산업 전체를 봉쇄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로서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를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미국은 왜 이런 강경책을 썼을까요? 양측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측 논리를 들어보면 베네수엘라 정권이 선거를 조작했고 반대파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2018년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제대로 출마조차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그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정권 측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 제재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는 겁니다. 제재로 인해 석유도 팔지 못하고 필수 물자 수입도 막혔다는 거죠. 실제 수치를 보면 제재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2015년 하루 240배럴 생산하던 게 2020년에는 35만 배럴까지 급감했어요. 7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제재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거든요. 국가 간 무역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 석유 거래도 달러로 결제돼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걸면 그 나라는 달러 사용이 차단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거래를 거부하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카드사가 특정 가게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차단하면 그 가게는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어요. 현금만 받아야 하는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나요? 손님이 확 줄겠죠.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달러 결제가 막히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려는 나라들이 급격히 줄었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제재만 문제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석유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품질이 좋지 않아요.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맑은 석유가 아니라 검고 진한 중지류예요. 이런 석유는 채굴하기도 어렵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벼운 석유와 섞어서 점도를 낮춰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할 수 있는데 그 희석제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제재 때문에 그것조차 구하지 못하니 석유를 뽑아도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에서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약 77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해요. 원래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예요. 대부분 인접국인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로 갔고 상당수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77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시죠? 시리아 난민 규모와 맞먹는 전 세계 최대 규모예요. 시리아는 내전이 벌어진 나라인데 전쟁도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그와 비슷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잠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미국이 석유 제재를 일부 완화해줬거든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겁니다. 덕분에 석유 생산량이 조금 늘었고 202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물가 상승률도 6만 %에서 50%대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50%도 여전히 높지만 과거에 비하면 천국 수준이죠.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대선이 문제였어요. 야당 측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야당 후보가 실제로는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확 높인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유조선들을 직접 차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선박의 출입을 막는 건데 이걸 해상봉쇄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어요. 실제로 미국 해안경비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납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조직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노린다는 해석, 정권 교체가 진짜 목표라는 의견, 미국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이 실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150대가 투입됐고 수도 카라카스 인근 군사시설들이 집중 폭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수부대가 신속하게 침투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작전 개시 후 4시간도 채 안 돼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생포된 거예요. 폭격 직후 트럼프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이 일정 기간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른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그 나라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베네수엘라 야당 진영에서는 환영했습니다. 오랫동안 마두로 정권의 억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해방이 왔다며 기뻐했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를 중국이 사갔어요. 하루 약 75만 배럴이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웃나라 콜롬비아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해 국경 지역에 군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선이 200km가 넘거든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수십만 명의 난민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 석유 하나에만 의존하다가 유가 폭락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며 버티려 했지만 물가가 6만%까지 치솟았고 770만 명이 나라를 등졌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더니 결국 2026년 1월 3일 미군이 직접 개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주도로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에만 올인했다가 그게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건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거든요. 회사 월급 하나만 믿다가 갑자기 해고되면 막막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제재를 걸면 달러 결제가 차단돼서 국제 거래가 마비되고 더 나아가면 이번처럼 군사력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게 현재 국제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제재나 군사 개입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겁니다. 문제 있는 독재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견해도 있고 결국 고통받는 건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